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술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예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스스로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페란 토레스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전환 플레이의 속도를 조절한다. 페드리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 상대 압박을 흡수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바르셀로나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라인을 올려 압박을 유도한 뒤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린다. 특히 홈에서는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과 중앙으로 가는 삼각 패턴이 완성도 높게 전개된다. 중원과 이선의 간격 유지가 뛰어나며 세컨드볼 대응 속도도 유럽 최고 수준이다. 수비 전환 시에도 페드리와 부스케츠 후계 라인이 안정적으로 위치하며 공격 후 역습 차단 능력 또한 완벽에 가깝다. 결국 팀 전반의 리듬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 카벨라, 엔젤라키스, 푸네브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촐라키스, 로디네이가 모두 이탈한 상태로 전력의 핵심축이 붕괴됐다. 엘카비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나 지원 자원이 부족해 고립될 위험이 크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을 겸하지만 압박 저항이 약해 전개 속도가 쉽게 끊긴다. 모우자키티스는 측면 돌파에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팀 밸런스 유지가 어렵다. 그리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의 장거리 원정 이동 또한 선수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장거리 비행 후 회복 기간이 짧은 일정 속에서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필연적이다. 수비 라인은 공중볼 대응이 약하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도 느려 상대의 전환 공격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직적 압박보다는 라인 유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피지컬 컨디션, 교체 카드까지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의 절대 우위가 예상된다. 올림피아코스는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과 피로 누적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강도 높은 압박에 오래 버티기 어렵다. 바르셀로나는 홈 이점을 살려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전반부터 높은 라인에서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의 포스트 플레이를 기점으로 페드리와 페란 토레스의 연계가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압박 회피가 안 되는 상황에서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이때 바르셀로나는 세컨드볼 싸움과 역습 차단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통제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차가 커지고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후반 교체 자원을 활용한 템포 유지력까지 고려하면 경기 후반부는 완전히 바르셀로나의 페이스로 흘러갈 전망이다. 전술 완성도,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까지 포함해 모든 면에서 홈팀이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카이라트 알마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경기에서 공격 전개는 전방 압박보다는 후방 빌드업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포르지뉴는 중앙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는 볼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리다. 그로미코는 측면 돌파 후 크로스보다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연계 플레이를 선호한다. 타팔로프는 하프 스페이스 진입 타이밍이 좋지만 피지컬 접촉에 약한 면이 있어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전술적으로는 전방 이선이 간헐적인 하프라인 압박을 시도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완전하지 않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 또한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맞지 않아 역습 상황에서 측면이 쉽게 노출된다. 홈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패스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 찬스 연결이 자주 끊긴다. 결국 카이라트는 라인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대응이 완전하지 않아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찬스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흐름이다. 파포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 시 좌우 밸런스가 좋고 측면 전환 능력이 안정적이다. 앤더슨 실바는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타긴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드볼에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인다. 오르샤는 한때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하던 에이스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형태로 움직인다. 이때 풀백들까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 침투해 언더랩 형태로 들어가며 공격 전개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컷백 루트가 열리며 공격수들이 후방 침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다. 드라고미르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좌우 폭을 넓히는 전환 패스를 자주 시도한다. 결장 예정인 오데팔크와 브리토, 파파두디스, 페드라우의 부재는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이 충분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낮게 형성해 블록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전환 과정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결국 파포스는 인버티드 윙 전개와 언더랩 움직임이 결합된 공격 루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버티드 전환과 컷백 루트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카이라트는 홈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전방 진입이 매끄럽지 않다. 반면 파포스는 오르샤를 중심으로 전개가 매끄럽고 측면, 중앙 전환의 완성도가 높다. 오르샤의 안쪽 침투와 동시에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랩 형태로 진입하면 박스 안에서 컷백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때 앤더슨 실바가 제공권 싸움을 이기며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반복된다. 파포스는 세트피스 루틴에서도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사용하는 다양성을 갖췄고 경기 중반 이후에도 볼점유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그래서 카이라트의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파포스는 짧은 전환 한두 번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템포 싸움이 치열해지겠지만 파포스는 오르샤의 결정적인 패스 한 방으로 경기 리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파포스의 인버티드 전환과 컷백 전개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카이라트 알마티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점유를 통한 빌드업 전개에 집중한다. 웨데고르는 중원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자주 시도한다. 그의 드리블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템포 조절은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드는 무기다. 요케레시는 포스트업 이후 세컨드 찬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중볼 경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사카는 우측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빠른 템포로 안쪽으로 접어들며 웨데고르와의 2대1 패턴으로 공격의 활로를 찾는다. 중원 라인은 파티와 하베르츠 중심으로 공수 전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빌드업 시에는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볼을 운반한다. 특히 홈에서의 아스날은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 전반 초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대의 수비 블록이 두꺼워지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어 세트피스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에이티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전형으로 수비 조직을 촘촘히 유지하며 역습 시 빠른 템포로 전환하는 팀이다. 그리즈만은 중원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페널티 박스 근처로 이동하며 2선과 1선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그리즈만과의 원투 패턴을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 전개 능력을 보인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전방으로의 침투보다는 중원에서 볼 연결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전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팀 전체가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중앙에서 유도한 뒤 역습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주전술이다. 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루트를 바꾸는 변칙 전개가 적어 전술적 다양성은 떨어진다. 또한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아 세컨드볼 싸움에서 약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분배를 고려한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보다는 경기 밸런스와 체력 유지가 더 중요한 구도가 될 전망이다. 아스날은 웨데고르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사카의 컷인 플레이를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즈만과 시메오네의 원투 플레이는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외의 공격 플랜이 마땅치 않아 전개가 단조롭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반에는 아스날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에이티 마드리드의 역습 타이밍이 살아나며 경기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 루트의 한계로 인해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두 팀 모두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전형으로 라인을 넓히지만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통제력이 불안정하다. 시크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압박 참여도가 낮아 후방 빌드업 연결이 자주 끊긴다. 텔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지만 중앙 침투 시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적다. 안드리히는 빌드업의 축으로 배치되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압박 대응 시 실수가 잦다.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인터셉트 허용 빈도가 높고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내주는 약점이 있다. 특히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라인 간 간격 관리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불안정한 경기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은 4-3-3 전형을 중심으로 볼점유를 유지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파비안 루이스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좌우 스위칭 패스를 빠르게 연결하며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킨다. 바르콜라는 왼쪽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며 덴벨레는 반대편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한다. 이 두 명의 윙어는 레버쿠젠의 느슨한 미드필드 간격을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비안 루이스의 짧은 패스 연결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은 파리의 점유율 유지에 핵심이 된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볼 흐름이 파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버쿠젠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며 파리가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리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볼 점유율과 미드필드 간격 관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은 라인 간 간격이 넓어 상대의 침투형 패턴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며 양측면을 폭넓게 활용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것이다. 특히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 레버쿠젠의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의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유지 능력이 빛을 발하며 경기 주도권은 점차 파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레버쿠젠은 세컨드볼 대응과 수비 간격 회복이 늦어 역습 기회를 살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파리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펜하겐. 포메이션은 4-4-2이며 옐류누시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수행하며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지만 상대 수비 강도에 밀리면 볼 연결이 끊긴다. 아슈리는 측면 돌파와 1대1 대인 돌파가 장점이지만 개인기 이후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클렘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맡고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패스 타이밍이 늦는 경향이 있다. 코펜하겐은 라인을 깊게 내리고 수비 블록을 단단히 형성하는 팀이지만 강한 압박팀을 상대로는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최근 경기에서도 중원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방 연결이 끊기자 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측면 수비수들의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잦다. 게다가 상대 공격이 빠르고 유기적일수록 실점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홈 이점은 있지만 전력의 절대적 열세를 전술적 응집력만으로 상쇄하긴 쉽지 않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는 제공권 장악력과 전방 압박 가담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 가속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능하며 타이밍이 정교하다. 조브 벨링엄은 이선에서의 연계와 세컨드볼 회수, 전진 패스의 정확도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시 전형적인 하프 스페이스, 세컨드 라인 침투 패턴을 구사한다. 아데예미와 기라시의 유기적인 침투 루트는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교란시키며 수비수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유발한다. 중원에서는 벨링엄이 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템포를 유지하고 양 윙백이 넓게 벌려 상대 수비를 확장시킨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경기 템포 유지력이다. 전반 내내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 체력을 소모시킨 뒤 후반 교체 자원을 통해 공격 강도를 유지한다. 교체 전력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코펜하겐을 압도하고 있으며 후반전 교체 이후의 활로가 훨씬 넓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코펜하겐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겠지만 도르트문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속도감 있는 전환 플레이를 90분 동안 버티기 어렵다. 특히 아데예미의 변칙적인 침투 동선은 코펜하겐 수비수들의 커버 타이밍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기라시는 전방에서 압박과 포스트 플레이를 병행하며 세컨드볼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 타이밍으로 경기의 리듬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이 버티더라도 후반 교체 이후 체력 싸움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또한 도르트문트는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며 크로스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세컨드 라인의 공격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만든다. 반면 코펜하겐은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찬스를 살리기 어렵고 수비 전환 시 라인 붕괴 위험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와 침투 속도 그리고 조직력 모두에서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과 찬스의 질 모두 도르트문트 쪽으로 쏠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펜하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템포를 무기로 삼는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넓은 시야를 활용해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끊임없이 파고든다. 반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한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 시 세컨드볼 회수에 강하고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한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공간 압축과 적극적인 패스 인터셉트를 통해 흐름을 선점한다. 공격 시에는 측면 풀백이 깊숙이 전진하고 엘랑가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으로 파고들며 균형 잡힌 공격 패턴을 완성한다. 그래서 뉴캐슬은 전방에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빠르게 템포를 바꾸며 벤피카의 전개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벤피카. 벤피카는 4-4-2 전형으로 라인을 낮추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파블리디스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는 강점이 있으나 상대의 압박 속도에 대응이 느린 편이다.
올스네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잦다. 리오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수비 가담과 공격 전환을 병행하지만 측면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브루마, 마누, 루케바키오, 데디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측면 전개 루트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공격 템포가 느려지고 전환 시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세컨드볼 확보가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벤피카는 원정 경기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플레이를 보이며 점유율이 낮아질수록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전술적으로도 수비 블록이 뒤로 밀리며 중원 압박이 약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홈의 강력한 압박 구조를 기반으로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틀어줄 것이다. 토날리가 빌드업 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엘랑가와 반스가 좌우에서 번갈아 침투 타이밍을 맞추면 벤피카 수비 라인은 쉽게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벤피카는 부상 이탈로 인해 측면 수비 커버가 불안하고 풀백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뉴캐슬은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빠르게 컷백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벤피카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이 늦어 세컨드 찬스 대응이 불안하다. 결국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벤피카의 체력 부담이 가중되며 라인 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뉴캐슬은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벤피카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와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체력 유지 측면에서도 뉴캐슬이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펼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 전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추구하지만 공이 있는 방향으로 수비 밸런스가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반대편 공간이 자주 비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개 가담에 적극적이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루번 반 본멜은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때 방향 전환이 제한된다. 사우토는 볼 간수 능력이 좋지만 측면 압박 시 탈압박 동선이 불안해 전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인트호벤은 점유율은 유지하더라도 압박이 몰리는 구간에서 빌드업이 꼬이기 쉬운 팀이다. 특히 측면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순간적인 반대 전환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전환 속도와 압박 리듬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폴리. 나폴리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루카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많으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폴리타노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 돌파와 슈팅 타이밍을 동시에 노리며 상대의 압박 라인을 교란한다. 데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나 반대편으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이들의 전개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고 반대편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로 완성되어 있다. 특히 폴리타노의 침투 루트는 상대 수비가 공쪽으로 쏠리는 순간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조정으로 전개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세컨드볼 회수율도 꾸준히 높다. 나폴리는 점유율보다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춘 팀이며 전환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내는 축구를 구사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간 집중과 전환 타이밍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은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공이 있는 쪽으로 몰리는 수비 형태 때문에 반대편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나폴리는 이 약점을 정확히 노려 브라이너의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것이다. 폴리타노의 침투와 루카의 이선 연계가 맞물리면 아인트호벤의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아인트호벤은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더라도 후방 라인 복귀 속도가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반면 나폴리는 압박을 받아도 침착하게 전개를 이어가며 템포 조절 능력으로 상대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킬 것이다. 경기 초반에는 아인트호벤의 강한 전방 압박이 이어지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나폴리의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이 빛을 발할 것이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방향 전환이 승부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중원과 측면의 균형감이 완성되어 있고 반대 전환 루트의 효율성도 최고조에 올라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전술적 균형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수 위의 경기력을 선보일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니용. 위니용은 3-4-1-2 전형을 유지하며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은 형태로 운영되는 팀이다. 아이트 에라즈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볼 터치와 예리한 스루 패스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이 들어올 때 볼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약점이 있다. 플로루즈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데이비드는 후방 빌드업에 적극 가담하며 안정적인 패스 루트를 제공하지만 인터밀란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 배급 정확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팀 전체적으로 빌드업 라인에서 전방까지의 거리 간격이 길어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3백의 측면 간격이 벌어지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며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홈에서는 전방에서의 압박보다는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는 형태지만 그만큼 공격 전환 시 단조로운 롱볼 의존도가 높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5-2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 전환의 균형이 완벽한 팀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스피드와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하며 볼을 받는 순간 반박자 빠른 터치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튀랑은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라우타로에게 뒷공간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바렐라는 미드필드에서 압박과 전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시에는 전진 압박, 공격 시에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특히 인터밀란은 볼을 탈취하자마자 라우타로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해 빠르게 전환하는 패턴이 인상적이다. 이 과정에서 바렐라와 튀랑이 동시에 전진하며 상대의 3백 수비를 좌우로 벌려 공간을 만든다. 또한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가 압박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수비 전환 시에는 미드라인이 촘촘하게 정비되어 역습 상황에서도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인터밀란이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위니용은 수비 간격이 좁고 미드필드와 전방 간의 거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 빌드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라우타로의 빠른 침투 타이밍과 튀랑의 연계 플레이가 맞물리면 3백 수비의 뒷공간이 단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니용은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롱패스를 자주 시도하지만 인터밀란의 수비진은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그 흐름을 쉽게 차단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인터밀란이 점유율과 템포를 모두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전반에는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후반에는 볼 점유를 통해 경기 리듬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밸런스, 라인 유지, 체력 분배 모든 면에서 인터밀란이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이다. 위니용은 수비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반격 루트를 찾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경기 전체는 인터밀란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며 득점 흐름 또한 점유율 기반의 전개로 만들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니용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이며 수비 블록 유지보다 공격 전환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페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맨시티의 압박 강도 앞에서는 쉽게 공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을 통해 역습 전환을 시도하지만 수비 지원이 느려 공수 밸런스가 자주 무너진다. 게에는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문제는 풀백들의 복귀 속도가 느려 하프스페이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는 점이다. 센터백 라인이 커버를 위해 박스 밖으로 끌려 나오면 그 순간 박스 중앙이 비며 상대의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약점이 드러난다. 수비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대응이 늦어진다. 그래서 수비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경기 내내 불안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1-4-1이며 경기 주도권을 점유율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구조다. 홀란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를 끌어내며 박스 안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책임진다. 도쿠는 하프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비아레알의 느린 복귀 타이밍을 정조준할 것이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탈압박하며 볼 전환 과정에서 리듬을 만들어낸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전개 중심축을 담당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어진다. 맨시티는 볼 점유 구간에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패스 템포를 끊지 않으며 경기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전반부터 상대를 깊숙이 밀어붙이는 형태로 점유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쿠의 빠른 침투와 홀란드의 위치 선점이 결합되면 비아레알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하프스페이스 장악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매치다. 비아레알은 측면 수비수의 복귀가 늦어지고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 박스 안 공간이 비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맨시티는 도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홀란드의 피지컬 장악력으로 이 약점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템포를 주도하고 로드리가 수비 전환 시점을 통제하며 안정감을 더한다. 비아레알은 역습 시도는 가능하지만 중원 압박에 걸릴 확률이 높아 공격이 이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부터 맨시티가 높은 점유율로 주도권을 가져가며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아레알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겹치며 실점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 공격 루트 다양성, 하프스페이스 침투 모두 맨시티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